네, 판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좀 정신이 없네요. 요즘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확인하고는 있었는데 네. 워낙에 옛날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이 또 의견을 표시해 오셨잖아요. 근데 또 최근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판사, 고치까지도 이제 좀 관두시게 됐는데 그 배경이 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문재인 정권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라고는 제 스스로는 적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네네. 제가 비판했던 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법의 원칙이나 아니면 원리와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자고 했던 게 본래의 취지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위반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비판이 미치게 되는 결과론적인 측면은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어떤 특정 정권이나 아니면 특정 사람, 정치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본질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잘못 쓰는 법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판사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딱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논객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바꿔서 또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법치를 좀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법치,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법치도 얘기하고 뭐 국민주권도 얘기하고 민주주의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보면은 그게 잘못 쓰이거나 아니면 오해돼서 이렇게 오용되고 있달까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법률가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되게 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법치주의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법치라고 해서 그냥 법만 있으면은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걸로 이렇게 오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법,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제대로 의사를 담은 법이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법치주의라는 그 대의 명분은 있으니까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책도 한 거를 또 내셨는데 이 책을 제가 아까 전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좀 오해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두 가지 이제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오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민주주의만 해도 그래요. 되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뭔가 이렇게 직접 뭘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너 이렇게 민주주의가 뭐니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떠올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 아니면은 또 좀 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삼색기를 이렇게 높이 치켜들면서 그 횃불을 들고 이 궁궐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러면서 이 왕을 죽이는, 거기서 희열을 넣는, 마치 이런 걸로만 이제 국민주권이나 민주주의가 이해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저항의 논리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국민주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계급주권을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뭐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뭐 몇몇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직까지 계급주권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민주권을 얘기하고, 국민주권은 이제는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거거든요. 저항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그래서 모든 국가의 법 원리나 이런 것들은 국민주권 그 바탕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공리 수준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원리인데, 그걸 그냥 하나의 그 형상화된 이미지, 어디 시위나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정권을 끌어내리고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면은 사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다 원하는데 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제 논법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법이라는 거는, 법치주의라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결국 국민주권도 정상적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걸 책을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좀 그걸 좀 많이 주변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없이 그냥 이제 국민이 나서면은 다 된다, 다수결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사실상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그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결국엔 또 독재자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과 체계가 있어야지 진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게 계급 주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수인데 다수결로 이거 밀어붙인 건데 왜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쉽게 지금 국회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정권이나 아니면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자리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책에서도 조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성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동일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자하고 피치자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다는 거죠. 국민 주권이라는 게. 그래서 국민이 곧 치자도 되고 피치자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루소가 동일성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은 이제 뭐냐면 국민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사실은 국민은 주권자이고 어떤 모든 통치권의 근원이 되고 그 통치권을 부여하는 사람인데 마치 국민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이라는 게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주 같으면 한 명만 있으니까 그 사람 의사만 반영되면 되는데 국민이라는 건 너무 많은 인적 구성 분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대한민국 같은 5천 명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 5천 명을 이 직접 통치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느 하나로 이 의사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그 하나의 국민들의 일치된 의사로 모아야 되니까 권력 분립을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권력을 합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법도 지킬 필요가 때로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이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법이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식의 접근으로 나가면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관료 집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이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민들이 이거다라고 선언하면은 관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대의민주주의도 필요 없어지고요. 결국 그게 이제 아까도 우려했던 그런 광장으로 나가고 선동하고 뭐 이런 것들. 선동도 되게 그런 식의 어떤 이론적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정당화되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도구.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모으려면은 많은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상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의사로 모아가도록 계속 선전하고 선동해서 국민들이 하나만 의사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 보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수가 자기들이 잡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텨나갈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그리고 그런 형태가 지금 이 한반도 내에 또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주권이 아니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본래의 의지였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진보 좌파 쪽에 계셨던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운동권 세력들 그 멘탈리티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호도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을 통해 가지고 마치 국민의 의지만 있으면은 법도 뛰어넘을 수 있고 체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로 하기 위해서 선정, 선동이 또 요구가 또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일당 독재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진보 좌파 쪽에 계시는 분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선출직이 피선출직에 대해 가지고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권으로서 그거를 이제 의지를 이어간다는 건데 그거를 또 이제 오도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된다, 부하다, 약간 이런 식의 그게 드러나는 게 보면서 좀 놀랍더라고요. 지금 아까 제가 그 동일성 이론 말씀드리고 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권력 분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권력이 지금 통합되는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정권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국회 다수가 그 정권하고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견제 기능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사법조차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조차도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냐. 특히 사법부, 수뇌부 그리고 대법원장님 이런 분들이 과연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보면은 갸우뚱해지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제가 우려했던 제가 그 현 정권이 어떤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분석을 떠나서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의 권력 통합과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미디어는 정권에 맞는 어떤 얘기만 계속 토해내고 그게 마치 하나의 어떤 선제나 선동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고 맞는 건가? 결과론적으로 현상론적으로 좀 너무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어떤 다툼 그리고 또 지금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떤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 법률가 입장에서 함부로 평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려는 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려스럽냐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우려스럽다는 거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결국 독립된 검사 한 명이 독립된 관청으로 보거든요. 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권으로부터 아니면 정치로부터 멀어져서 물론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준사법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자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는 듯한 그리고 그걸 옥죄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계속 비춰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제 그런 접근으로 오로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건 걱정스럽고 저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또 그 어느 집권자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거고 결국 그러면 검찰은 계속 정치적인 외풍에 의해서 움직여가야 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추미애 장관 사이의 갈등도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또 내에서도 대법원장이 이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 이제 뭐 헌정사상 초유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한 명의 판사가 대법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의 어떤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뭐 많은 이렇게 장소에서 많은 기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요. 좀 일단은 많이 아쉽죠. 그 판사가 거짓말 잡아내는 직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판사들의 최고 수장이 이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불행이죠. 대한민국의 불행인데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데
일단 법률적인 평가를 해보더라도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발언 속에 보면은 정치를 고려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표현 하나만으로 이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권력 분립 이게 바로 훼손되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게 뭐 지금 임성근 부장님이 문제된 게 위헌적 뭐 행위 이런 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바로 그냥 위헌 행위입니다, 그냥. 그렇죠. 적이라는 단어조차도 필요가 없죠. 대법원장이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위헌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이, 특히 저는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굉장히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지금 그걸 그 판사 개인이 물론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 판사 개인의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나서서 제한하는 것,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고, 그다음에 직업 본연의 가치에 비추어 봐서도 문제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비위가 크고 잘못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균형감입니다. 이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구속되고 지금도 소송이 계속 중이죠. 그죠? 그분의 잘못도 뭐 지금 서로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그분의 잘못을 지금 주장되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현 대법원장님의 잘못을 또 주장되고 있는데 그대로 놓고 보면은 그 둘을 경중을 한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가 더 무거울까? 저는 왠지 이전 대법원장님의 무게 못지않게 이쪽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같거나 더 무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임성근 부장님의 비위하고 지금 현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두 개 다 놓고 보자는 거죠. 그것도 역시 주장되는 대로 다 맞다라고 치고. 저는 이쪽이 여전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현 대법원장님이. 근데 그분은 지금 탄핵 가결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과에 대해서도 그 진영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감, 이게 법 위반, 법률적인 잘못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한편 있지만은 균형감이란 측면에서 봐서도 그냥 사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그 균형감의 문제의 원인 자체가 약간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추미애 그 사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하게끔 정리가 되다 보니까 바로 다음에 이제 꺼내든 카드라고 할까요? 그 카드가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판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까지 지금 소추를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보고 반론을 이렇게 역으로 변호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나는 이 정권이 사법부 길들이라고 보는데 너는 그 의견에 반대하니?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선뜻 나서서 방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라면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너 어떻게 대답하겠니? 이러면은 선뜻 답을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비위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고 그게 집행정지가 신청되었을 때 그 무렵을 보면은 그 징계를 하겠다라고 거시된 그 위법 정도를 다 따져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무리한 건 맞거든요. 저는 무리했다고 봅니다. 무리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무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저기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선 씨가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그 대표께서 또 그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그죠? 그런 것들 등등이 반드시 이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너무 우연이죠, 그죠?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저보고 역시 물을 겁니다. 그 누군가는 이런 우연이 너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니 이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도 또 선뜻 아니다라고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의혹이 든다. 그런 일반의 반응, 그거는 수긍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뭔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도 사법부가 분명히 끝까지 정의를 관철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강욱이 됐건 그리고 이제 또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어떤 법원의 입장이 됐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법치가 제대로 되려면요.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이게 정치는 국민의 민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많이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관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관료들의 전문 지식도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국민들이 법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안정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정치라는 건 파도가 경랑이 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전문 관료들이 특히 사법 관료들이 그걸 제어시켜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좀 이게 평탄하게 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생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치를 되게 이렇게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사법 관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사법 관료들이 잘 해야 되고 그 사법 관료들이 결국 법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관들이 심지가 좀 굳어져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법관들을 보면은 신뢰도 가고 법관들을 믿고 내가 일상을 영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잘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못 떠났지만은 판사님들이 잘하셔야지 되고 그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판사들 뭐 수시로 그 SNS에서 공격하고 뭐 집에 찾아가겠다 협박하고 이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들도 위축이 되죠. 위축되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의 눈치도 보고 여론의 눈치도 살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법에 맞춘 판단이 아니거든요. 판단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 여론 이런 걸 따지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고 굳은 심지로 좀 사법부를 지켜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고맙습니다. 나머지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요 책에 있으니까요. 예. 요 책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가 나중에 또 이미지로 또 띄울 텐데 예. 요 또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또 법치에 대해가 이거 문재인 정권이 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법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판사님. 고맙습니다. 네.